안녕하십니까. 측량학 강의 맡은 이진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측량학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 우리 토목공학 중에서 이 측량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또 방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의 한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그런 어렵고 좀 다양한 이런 방대한 내용을 보다 좀 쉽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 수업을 통해서 교재하고 또 참고 교재 또 그리고 여러 내용들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공하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량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은 모든 책이 그렇듯이 총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첫 번째 보면 의미를 다루겠죠. 측량이 뭐냐 혹은 측량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총론을 보면 그렇게 이제 의미를 측량학에 대한 의미를 다뤄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어떤 측량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너무 깊이 있지 않게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으로 측량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에서는 크게 제일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면적이죠. 면적에 대한 부분이 돼서 면적이 넓으냐, 면적이 좁으냐에 따라서 측량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측량이라든지 소지 측량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법규죠. 측량에 대한 법규는 측량법이라는 게 있을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측량법이 있긴 있는데 그 법이 2002년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량, 지적 및 수로조사에 관한 법.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네요. 죄송합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새로 200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측수지법.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측수지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측량 따로, 수로조사에 대한 법 따로, 지적에 대한 법 따로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던 부분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을 정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무슨 측량이 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측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로조사에 관한 측량이 있겠고 또 지적에 관한 측량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어떠한 종류로 구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분류하는 것이 법규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무슨 장비라든지 혹은 어디를 측량을 하느냐, 관측 대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기타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측지학이라 그래서 밑에 보면 지구의 형상이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구의 형상을 다루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측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지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부분들을 관측을 한다. 그래서 측지학이 되겠죠. 그래서 측지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구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지구의 운동이라든지,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어떤 관계들, 그러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구 물리 측량,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지자기 측량이라든지 중력 측량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을 지구 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영법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투영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구가 여러분이 잘 느끼시진 못하겠지만 사실 지구가 그냥 평면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회전하는 타원체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면적으로 우리가 지도상에서 종이로 되어 있는 어떤 지도상에서 우리가 지구의 어떤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형상을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서울 그 중에서도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요새는 참 그 가로망 주소가 돼서 무슨 로 몇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2차원적인 형태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2차원이 아니라 원래는 뭐였냐면 타원체, 그러니까 3차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타원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 타원체를 지도나 혹은 뭐 2D의 형태로 2차원의 형태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3차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2차원으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무시할 건 무시하고 혹은 뭐 강조할 건 강조하는 그런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일정의 과정 그런 것을 우리가 투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건 투영법으로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측량의 분류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대한 총론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셔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3장, 1장에서의 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뤄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중요한 내용이 또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 측량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 지구의 형상, 그렇게 해서 지구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3차원의 형태를 2차원의 형태로 만들다 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구면삼각형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구면삼각형은 구가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구가량에 대한 개념, 수식. 그래서 계산 문제가 1장에서 무슨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구가량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면적 관련한 부분에서 또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가량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의 좌표, 지구 좌표계 혹은 뭐 우주 좌표계, 그래서 좌표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원점을 어떤 원점을 사용하느냐, 뭐 경의도 원점 혹은 뭐 평면 직교 원점 혹은 평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수준점 혹은 높이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높이에 대한 기준이 수준점이죠.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평면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의 기준이냐 혹은 뭐 각각의 위치에 대한 기준이냐, 그래서 XY에 대한 기준일 수가 있고요. 높이 값에 대한 기준일 수가 있는 각각의 측량 원점들의 개념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학습을 하시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준이 없이,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뭔 학습,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 하에 거기에서 위치를, 그 기준 상에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지의 기준점, 우리나라 기준점에서 측지의 기준점.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측량법이라고 하는 게 측수지법,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2년이라고 하는 요 시기에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제목만, 측량법의 제목만 바꾼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타원체,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타원의 형태 위에다가 뭐 선도 긋고 뭐 점도 표시하고 뭐 이래서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지도를 만드는 기준이 이전까지는 베셀이라는 타원체, 베셀이라고 하는 타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만들고 위치를 표현을 했는데, 이 베셀 타원체를 2002년도 바뀐 법에서부터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당장 뭐 그날부터 쓰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뭐 5년에서 10년 뭐 이런 유예 기간을 뒀었는데, 이런 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죠. 2002년도 10년이 훌쩍 지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계 측지계, 전 세계가 동일한 그런 어떤 위치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의 단일 좌표계, 단일 측지계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그것을 측량법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세계 측지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학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단위입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하는 단위계를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기본 단위하고 보조 단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학습을 하는 요 내용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총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론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주안점을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측량의 의미를 그러면 살펴보면 측량의 의미를 5가지 장절로 다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에는 사실 그 1장의 1절에 측량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돼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보다 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측량학이라는 측량학에 대한 의미하고 측량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측량의 제반 요소, 그러니까 뭘 도대체 측량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량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측량과 관련된 학문. 그래서 내가 측량을 배우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느 학문 분야하고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측량을 공부를 하다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또 이렇게 연결될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과 관련한 그런 학문 분야를 여러분이 또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또 법규상에서는 그럼 측량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러면 시험이나 각종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기사 시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정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항상 빼놓지 않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법규상에서는 측량을 뭐로 정의를 하느냐. 그러면 측량 법규상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 측량 법도 있고요. 또 바뀌어 있는 측수지법이라고 말씀드린 측수지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그 법규상에서 측량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로 우리가 측량학의 의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서베잉이라고 얘기를 하죠. 측량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측을 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측을 따오게 되겠고요. 자, 량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의 어떤 집합 이런 걸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양을 얻어낸다, 양을 관측을 한다라고 하면 관측이라는 그 측자에서 우리가 측량이라는 게 뭔가를 재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옛날 서적을 보시면 측, 천, 양, 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겁니다. 측량 사이에다가 하늘과 땅을 그렇게 넣어요. 그러한 의미는 요새 우리가 보면 측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GPS 측량, GPS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 그러면 대표적으로 굉장히 아날로그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또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측량이라는 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러한 요새의 어떤 그런 신진 기술,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라든지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성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지고선 관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공위성을 왜 굳이 띄웠냐 하면 우리 이전에는 천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낮에는 해가 떠 있고요. 해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궤적을 이루면서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해가 떴다가 진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중심에서의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달이 떴다가 달이 지고요. 혹은 별이 뜨고요 하는 그런 별자리와 해와 달과 별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고 싶었냐면 우리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즉 지금 그 평지를 걷는다라고 하면 각각의 어떤 그 위치 관계들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면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천안을 간다라고 하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물론 차가 있으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는 낮에는 그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문제가 아니라 달과 별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길이나 뭐 이러한 외부의 관계들이 밤이 되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특히 밤에. 그런데 밤이 아닌 망망대해에 우리가 배를 타고, 만약에 배를 타고 뭐 고기잡이를 나갔다든지 어디를 간다, 무슨 섬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바다의 한 복판에서, 바다의 어느 한 부분에서 뭐 지금 땅에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어떤 건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그런 자기의 위치, 배의 위치만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과 별을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해를 가지고서는, 그렇죠, 해가 그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제 지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나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어느 곳으로 갈지, 이런 어느 곳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막연하죠. 뭐 별자리에 대한 이런 상식이나 이해가 없으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별자리의 위치들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얻어내듯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얻어내는 것이죠. 나의 위치를 얻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통해서는 뭔가의 또 양을 얻어내는 거죠. 땅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을 통해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내게 된다면, 땅을 통해서는 나의 현재의 위치, 어디나 위치는 마찬가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얻어낸다. 자, 하늘을 관측해서 나를 알아낸다, 땅을 알아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측천양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측량. 근데 여기다가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내용들을 붙여보면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을 측량학,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줄여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측천양지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통해서 나를 관측해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학문으로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걸 측량학,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책에서 측량학이 뭐냐라고 정의하는 걸 살펴보면 지구 및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제 점 간의 위치 관계와 그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나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점 간에, 뭐 제군들, 뭐 이렇게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이 모든 사람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점 간의 위치 관계. 자, 위치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면의 위치는 XY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높이에 대한 부분은 Z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Y로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2차원, XYZ를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3차원의 형태로 보여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점 간의 위치 관계를 규명을 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뭘 플러스 하냐면 그 특성을 해석을 한다. 그럼 위치가 어떤 형태, 어떤 성질을 보여주느냐. 그럼 위치 간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위치가 표현하는 그 값이 표현해주는 의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대상이 지구잖아요. 측량 관측 대상이 지구이면서 또 우주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그냥 어떤 내가 있는 위치, 그 위치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그러한 부분들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뭐 도시 지역이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뭐 수풀이냐,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어떤 지방 지역에서의 어떤 수풀 위에 있느냐. 그러면 농촌 지역이라 그러면 이 수풀이라는 것이 어떤 밭이냐,
어떤 작물이 자라고 있는 곳이냐, 혹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성질들이 각각 다르게 되겠죠. 도로로만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의 도로로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의 도로가 뭐 아스팔트 도로냐, 혹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그 위치에 대한 위치 값이 표현하는 그런 성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측량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영어적인 의미에서 서베잉이라고 하는 이 서베잉은 그럼 뭐겠습니까? 이건 조사에 대한 개념이죠. 조사나 관측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 측량이라는 말보다 이 조사라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는 탐구하는 과정, 그것까지 우리가 측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관의 위치나 특성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이 서베잉이라고 하는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측량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것들을 다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생각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을 하는 학자들이 그런 용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한다라고 해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범위를 축소시켜 놓으면 어때요?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이제 범위를 넓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 맞고 저것도 내가 하는 일이 맞아요. 그렇게 벌려 놓으면 굶어 죽진 않는 거죠. 그래서 측량학을 정의하고 관계했던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로 애초부터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다뤘던 내용은 아니겠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지에 보시면 위치 결정. 위치라는 내용은 항상 등장을 하는 거죠. 측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위치 결정입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는 그냥 내 점의 위치가 되겠고,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방향성이 되는 거죠. 방향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하고 목표점의 위치, 목표의 위치를 우리가 놓고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 대상이 현재의 위치도 되지만 목표점도 우리가 관측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갈 건데 라고 하는 방향성도 각각의 관측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 결정,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도면화한다거나 도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도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만드는 것, 지형도일 수 있고요. 지형을 표현한 도면은 지형도가 되겠고요. 지적을 표현하면 지적도가 되겠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죠? 오토캐드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오토캐드 상에서 읽을 수 있는 도면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수치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치지도다라고 하는 건 디지털 맵입니다. 디지털 맵이라고 표현하는, 이 디지털을 수치라고 번역했고요. 맵은 그냥 지도가 되니까요. 디지털 맵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도면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도면이 정의가 되고요. 혹은 정보체계의 정량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정보라는 거는 인폼이 되겠죠.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하겠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서의 그렇게 해서 정량화를 하고,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또 특성 해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폼과 시스템, 그걸 우리가 GIS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G는 어떤 지형적입니다. 지호그래픽 혹은 지오대시 혹은 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지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G고요. IS는 여기 위에서 써 올렸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량에서 GIS다라고 하면 지오스페이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오스페이셜. 지오는 이제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페이셜은 공간이죠. 지형과 공간에 대한. 그래서 GIS라고 안 하고 GSIS라고 하는 학자도
근간에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GSIS라기보다는 GIS가 오히려 더 큰 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GSIS는 토목을 하거나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부른 그런 용어가 되겠어요. 근데 그 geospatial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G하고 S로 우리가 번역을 하겠죠. 그렇게 GIS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량화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특성을 해석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챕터 중에 이제 GIS라는 챕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량화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특성화로 연결을 시켜주느냐라는 용어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자연환경 친화적인 경관 관측 혹은 경관의 평가 이런 부분도 측량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토목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토목과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모든 그 대상물을 이렇게 부시고 또 새로 짓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훼손이 되든 뭐 어쩌든 자연의 훼손이나 그런 뭐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뭐 이러한 환경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명하에 건설이나 뭐 그런 우리가 그 공간들을 개선한다 하는 차원에서 자연 훼손을 무시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댐을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댐 왜 지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거기 수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몰 예정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소위 환경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들고 일어나면서 이거 왜 해야 되냐? 무슨 뭐 도롱뇽이 죽네, 뭐 누가 죽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에서 그렇게 개발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경관적인 측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그런 평가적인 측면하고 같이 상충이 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본 교재에서는 경관 관측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다. 측량의 의미에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혹은 그 기사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그 경관 관측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챕터에는 없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으면 제가 한 챕터 정도 이렇게 몇 시간 정도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조물. 그래서 각종 건조물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측량하기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 해석,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이런 학문이 측량학이 될 거다. 자, 여기 지금 누가 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냐면요. 건조물 측량이라고 하는 유복모 교수님이 쓰신 건조물 측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건축과 어떤 뭐 구조물, 각종 구조물들을 측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측량과 이 건조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책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측량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측량학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전 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위치라는 용어, 그러니까 1차원에서부터 3차원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첨가한 4차원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평면이나 곡면, 공간을 고려한 각이나 길이, 시간 및 좌표계의 조합 해석에 의한 1차원에서 4차원까지의 제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 자, 제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측량학에 대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에서는 우리가 x하고 y 값으로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무슨 곡면도 마찬가지겠죠. 곡면도
물론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공면, 그러니까 공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을 추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면상에서의 위치, 그러면 평면과 공면과는 서로 위치가 서로 1대1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왜곡이라는 얘기를 썼었죠.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공간상의 이런 부분들을 지도로 표현하는, 2차원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을 왜곡, 그러니까 투영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을 고려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Z값, 높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X, Y, Z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각각의 각이나 길이, 시간 등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측량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을 표현하는 기준, 그게 좌표계가 되는 거죠. 2차원적으로 표현하면 2차원 좌표계, 물론 데카르트의 어떤 직교 좌표계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X하고 Y축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 혹은 3차원은 여러 개의 좌표가 있습니다. 3차원 직교 좌표, 혹은 원추 좌표, 원주 좌표죠. 원주 좌표, 그런 등등. 그러한 좌표계에 의해서 조합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시간에 대한 개념은 그럼 어떤 개념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한 10년 전에 위치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위치하고를 딱 놓고 보면 없었던 건물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이 높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없었던 교량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한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위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 도면을 지금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재의 그 어떤 지역을 가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측량의 의미는 이런 개념, 실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리얼타임에 대한 개념이 측량에 대한 주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시간에 우리가 차를 타고 만약에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동 중에 내비게이션, 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여러분이 잡으시겠죠. 그래서 얼마가 걸릴까라는 것들을 잡게 되는데, 요새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실시간에 교통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A에서부터 B로 간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최단거리는 그냥 직선,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최단거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둘러가는 길이,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80km로 달리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꽉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꼼짝달싹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의 2배, 3배 돌아가는 그 길이 예를 들어서 60km, 시속 60km로 달리는, 40km로 달리는 길일지라도 A에서 B로 가는 그 직선 코스보다 둘러가는 이 코스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을 해서 얘는 30분 만에 가고 지금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한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측량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위치를 좌표계와 투영에 의한 처리로 도면화 및 도형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면 최적을 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앞에 얘기들은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좌표계에 대한 부분, 투영에 대한 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면과 최적을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측량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면적 측량, 최적 측량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등장을 하는 거죠. 면적을 얻고 최적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측량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면적에 대한 개념이 측량과 뭐가 연결이 되느냐? 토목을 통해서 볼 때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갖냐 이 말이에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도에서 어떤 내가 사는 집,
어떤 대지의 뭐 지적에서는 그걸 필지라 그러는데 1필지의 이 면적, 1필지의 면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모서리들의 위치들을 잡아주고 그게 스트레이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의 어떤 직사각형 혹은 사각형의 형태로 필지가 구획이 되겠죠. 이 필지의 정확한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적에 의해서는 그게 세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뭐 지세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에서는 정확한 땅의 면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됐어요. 그게 우리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평당, 이제 평당이라고 얘기 안 하고 3.3 제곱미터당 뭐 얼마다 가치가 땅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하면 한 평을 3.3 제곱미터를 잘못 관측을 했을 때 그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명동의 뭐 어떤 뭐 상업은행인가요? 옛날 상업은행 자리에 그 땅이 한 평당 무슨 뭐 몇 억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못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장 한 평에서도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면적은 곧 뭐와 재산과 관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혹은 이제 세금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최적은 구체적으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자, 이렇게 어떤 산이 있다. 그리고 벌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쓱 내려 그래요. 그러면 요만큼의 땅이 없어져 줘야 도로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요만큼의 땅이 좀 뭔가를 이렇게 갖다가 흙을 더 덮어줘야 최종 도로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흙을 얼만큼을 깎아내겠느냐, 그걸 우리가 절취한다. 그래서 절취한 흙을 절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흙을 얼만큼을 더 쌓아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를 성토한다. 그래서 이제 성토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흙을 깎아다가 메워주는 거죠. 깎아다가 메워주는 그러한 일련의 토공사를 해야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완성된 도로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토공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면으로 봐서 이게 좀 단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토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양을 우리가 토공량이라고 하는데 이 토공량은 최적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토공량은 이제 최적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수몰지, 댐을 예를 들었었는데 댐을 통해서 뭐 그 댐을 우리가 팜으로 인해서 넣을 수 있는 그 댐이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양, 그러면 그건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물의 양을 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적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과 측량에서는 면적과 최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측량학에서의 그런 한 부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정보와 특성 정보에 대한 GSIS의 활용.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GSIS를 얘기를 했었죠. Geo Spatial. 그래서 지형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형과 정보에 대한, 공간에 대한, 스페이셜이니까 공간에 대한 정보 체계. 그걸 이제 GSIS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치 정보하고 특성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형 마트가 하나 좀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대형 마트를 어느 위치에다가 잡아놓고 그 마트를 설치를 할 거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할지 말지는 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타당성을 여러분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자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 타당성을
평가를 할 때 과연 여기에 세웠을 때 장사가 되겠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겠죠. 장사가 되는 의미는 뭐를 따져야 되겠어요? 인구가 얼만큼 있느냐, 교통은 괜찮으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데 사람이 마트를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느냐. 뭐 노인들만 산다. 뭐 노인들도 물론 마트를 이용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그게 베이스가 뭐냐면 위치에 대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베이스를 통해서 정확한 지형 정보하고 그것을 우리가 위치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성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어떤 특성 정보를 넣어야 되냐 하면 인구가 이제 얼마큼 사느냐.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분. 사람이 어디에 살고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집하고 그 인구 분포.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차들을 갖고 많이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혹은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여기 가려 그러면은 너무 막혀갖고 이게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거기다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여기 마트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또 너무 과밀 지역이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여기 지어놓으면 바로 그냥 상습 정체 구간이 돼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또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정보라든지 뭐 주거, 교통 각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그 문서나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특성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성 정보하고 위치 정보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 혹은 대상에 연계시켜서 생활에 대한 편익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측량이 지금 XY 좌표 그러니까 위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3번으로 넘어오면 이게 특성 해석인 거죠. 특성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켜준 내용이 이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혹은 어떤 그 예를 들었던 뭐 마트에 대한 위치 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설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특성 해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지형을 해석을 하고 각이나 시각의 특성, 지표, 유형 및 표현 방법 등에 대한 경관의 정량화. 자, 이 지형을 해석 이 부분들이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경관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웃 사람하고 이제 다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일조권에 대한 부분도 다툼의 원인이 되거든요. 일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햇빛을 받고 싶은데 이전에 옆에 건물이 없을 때는 마음껏 햇빛을 받았는데 이놈의 옆에 건물 주인이 자기 집을 높임으로 인해서 내가 햇빛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그냥 막 다 막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주진 않겠죠. 자, 그러한 부분을 처음 애초부터 지형이나 어떤 건물에 이 건물이 섰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분석이라고, 어널리시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다라고 하는 얹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차원 공간상에서 내 집하고 옆에 집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보면서 자 그러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혹은 보이는 각도를 통해 볼 때 지금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생활 공간에 대한 조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와 연결이 된다? 경관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을 놓을 때도 예전에는 그냥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데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밤에 이 교량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밤에 하천변을 걷는다라고 하면 무슨 청담대교
옆을 이제 걷는다라고 하면 청담대교가 막 V자 모양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초록색 불이 막 번쩍번쩍 하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물론 그 범죄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기도 하고요. 불빛이 밝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을 바라보면서 뭐 사색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공학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데서 미적이라는 감각, 미적 감각이 항상 이제 추가가 돼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경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잘 만드는 거냐, 시각적으로 적절한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에 대한 정량화, 이러한 부분도 측량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량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관에 대한 정량화, 우리 측량하게 대한 의미를 놓고 볼 때 3차원적인 그런 어떤 4차원적인 위치, 그다음에 그 위치를 통해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뭐 면적이냐, 최적이냐, 그래서 뭐 공사, 그 토지의 어떤 면적 혹은 공사의 토공량,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SIS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측량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각각의 어떤 그 경관을 통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세심하게 우리의 어떤 미적 감각까지 동원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측량하게 대한 의미가 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이진 않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